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맞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떠올리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어떻다, 뭐 일본은 어떻다, 중국은 어떻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어렸을 때 생겨서 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국가별로 성장하는 어떤 과정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르고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너무 이렇게 쉽게 고정관념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되고 뭐 크게 얘기가 되고 크게 보도가 됐을 때 이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뭐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또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트남은 우리 기억 속에 뭐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개도국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최근 뭐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서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이런 또 환상을 또 갖게 되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2의 한류가 제2의 우리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정관념이 있는 베트남도 아니고 과장된 베트남도 아닌 진짜 현지 베트남이 어떤 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베트남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모셨는데 이분이 사실 오늘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시려 했으나 발칙한경제에 출연하기 위해 내일로 비행기를 밀어주신 유영국 법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영국입니다. 예.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죠? 베트남에서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 상대해서 컨설팅과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네. 베트남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어떻게 달라졌고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사실 또 베트남 화장품 얘기를 듣는 수 있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한국에. 거의 없죠.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잘 없으시다 보니 예. 제가 오늘 아는 데까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귀국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책. 왜 베트남 시장인가? 이 책을 출판. 따끈하게 막 나왔습니다. 이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을 쓰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책을 쓰려고 글을 썼다기보다는요. 예. 이제 지금 제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 이제 10년 차인데 예. 뭐 아직까지도 책을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내긴 했지만 아직도 베트남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장인데 예. 한국 기업들이 또는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지만 쟤는 더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내시는 분들도 다 같이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정말 어려운 나라다. 그런데 뭔가 매력적이다.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매혹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쉽게 함정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정도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이 정도 리스크를 알고 계시면 좀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글을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별도의 블로그를 통해서 올렸던 글들을 몇 년간 썼던 건데 그게 이제 마침 차곡차곡 모이다 보니까 한편에 책이 될 수 있어서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요. 뭐 여성이 강한 걸크러쉬의 나라다. 뭐 대기 만성형 성장 모델이다. 이거는 뭐 책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부터 깨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환상.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뭔가 못 사는 나라. 그 월남전으로 인해서 공산화가 돼서 뭐 자유시장 경제에도 편입이 안 돼가지고 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나쁘겠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이주해서 오는 뭔가 탈출하고 싶은 나라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도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 고정관념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 고정관념에 비춰봤을 때 베트남은 좀 어떤 나라예요? 먼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공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피부가 하얗다. 피부가 하얀가요? 하얀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이미지는 이 영화에서 많이 본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던 밀림. 그리고 까만 피부. 그리고 농사 짓거나. 근데 그게
뭐 태국의 이미지, 필리핀의 이미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동남아의 밀림의 모습을 갖다가 베트남 이미지에 도배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쟁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지만 베트남에 딱 도착하고 5분 내에 야 뭔가가 알지 못하겠는데 되게 친숙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친숙하다. 특히 지방 출신들,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인데 예. 지방 출신인 분들이 5분 내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것 같다. 뭔가는 알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음식을 먹어보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데 예. 뭐지 이 친숙한 거는? 그러니까 동남아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향신료 뭐 이런 네, 거를 네. 떠올리게 되는데 음식이 안 그런가 봐요. 물론 베트남도 그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베트남이 정말 특이한 게 먼저 지리적으로는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동북아 국가라고 하면 한중일 삼국을 말하는데 예, 예. 베트남이 바로 그 동북아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안 그런데 베트남만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불교만 보더라도요. 베트남 불교는 우리나라나 중국과 비슷하게 대승불교인데 예, 예. 바로 옆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은 소승불교입니다. 국사책에 나오는 그.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동남아 그 특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의 그 동남아만의 뭔가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이고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하나 더 베트남 특이한 게 약 180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 유럽 문화가 또 섞여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아니라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 예. 그리고 동남아 특유의 문화, 그리고 유럽의 문화.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잘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서양 사람이 와서 봐도 뭔가가 친숙하고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봐도 뭔가가 친숙하고 그러니까 낯선 것 같은데 친숙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같은 느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년 전, 30년 전. 30년 전 요때쯤 될 텐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밀림은 네.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한국 전쟁 이전이나 그렇죠.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 단계로서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옛날 베트남을 기억하는데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할 때 베트남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기도 하고요. 예. 이게 마치 한 3, 40년 전에 한국과 같으니 타임머신을 타고 3, 40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걸 갖다 팔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크게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못 사는 나라고 베트남은 더운 나라니까 뭐 냉면을 갖다 팔면 되겠네. 뭐 팥빙수를 갖다 팔면 되겠네. 예, 예. 아니면 뭐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뭐 선풍기 같은 거 갖다 팔면 되지 않을까? 되게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우리는 양문형 쓰는데 뭐 옛날엔 이거 썼으니까 뭐 이런 걸 팔 수도 네. 있고 뭐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뭐 액세서리 업체 같은 경우에나 패션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동대문에서 이렇게 키로로 이렇게 떼다 파는 예. 그런 제품들 싸게 사서 예, 예. 못 사는 나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갖다가 팔면 되지 않겠어? 예, 예.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그냥 재고 자체를 팔지도 못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뭐 곁다리긴 하지만 네. 그럼 어떤 옷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거기에 루이비통을 갖다 팔 수는 없잖아요. 루이비통을 구매하는 고객층도 있고요. 그렇게 싸게 가져오는 제품을 사시는 고객도 있고 중간 정도 메스티지 제품 구매하시는 고객들도 있는데 그게 잘 왜 그러냐면 공 기자님 베트남 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혹시 아세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70년대 정도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1975년에 미국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공 기자님 어렸을 때 예. 아버님이나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야 전기불 좀 꺼라. 종이 아껴 써라. 예, 예. 이면지 써라. 예, 예, 예. 이게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한국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길 때 그때 그 기억과 그 당시에 아껴 써야 되는 게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기 때문에 예. 1970년대생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아버지 세대들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단순 30년 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80년대생도 넘어와 버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80년대생도 있고 90년대생도 있는데 약 한 15년 전에는 예.
그냥 정말 한국 제품이면 미친 듯이 팔리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70년대생들과 60년대생들 이렇게 전쟁을 겪었고 한참 궁핍하게 사시던 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렸어요. 예. 그러나 베트남이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요. 예. 한국과는 1992년에 수교를 맺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이르네요. 네. 예. 그리고 미국과는 1995년에 수교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외국 문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개방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본격적으로 해외 문물들이 들어오고 해외 기업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후반생이면 예. 어렸을 때 해외 문물들이 막 들어오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또 의외로 지금 베트남이 태국과 더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쌀 수출 국가입니다. 쌀 수출 국가. 예. 네. 예. 뭐 베트남 남부지방 메콩del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쌀 3모작이에요. 일부는 4모작까지도 있습니다. 겨울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쌀 하면 뭐 김매기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예. 베트남은 그냥 벽실을 뿌리기만 하면 알아서 막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도이모이 정책을 할 때까지 예. 이 공산주의 특유의 공동 경작을 하고 예. 공동 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집단 농장 같은 거 하고. 예. 이게 항상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경작을 시작한 게 1987년이 되면서 1년 만에 쌀이 남아 돌아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그동안은 쌀이 부족해서 수입에다 먹었어요. 그 이야기는 1980년대생들도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됐어요. 그런데다가 7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생들은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애를 많이 낳죠. 네, 예. 형제가 8명에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형제가 8명에서 10명이다 보니까 보세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예. 형제는 8명에서 10명이야. 먹을 거는 부족해. 예. 물자도 부족해. 그러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게 몸에 익숙한 거예요. 예. 우리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소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에 비해서 실제 소비하는 거는 많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단 하나 베트남의 국민 소득에 비해서 이 시장 자체가 크고 좋은 걸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요? 네. 우리 막 생각하면은 네. 우리 한 2, 30년 정도 생각하면은 그 옛날 폴더폰이나 투지폰 예. 이런 거 갖다 팔면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2011년 3월에 베트남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0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 3월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호치민에 가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30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폰을 쓰고 있는 거지? 그 의문을 계속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뭐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정말 쓰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의문이 금방 풀린 거는 베트남 곳곳에 아주 허름한 카페든 식당이든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커피 한 잔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원. 와이파이가 무료가 된 거는 한국에서도 2010년에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가 무료였던 건 2015년도부터예요. 제가 이제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2014년,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성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를 쓰려면 하루에 US 달러 약 10달러 정도를 써야 됐어요. 12,000원 정도 내야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베트남은 2011년에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문스러운 건데 이게 그 모든 그 베트남의 통신망은 다 군이 다 깔았어요. 군인. 예. 군이 다 깔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베트남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중에 하나가 국기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중국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공산국가기도 하고. 공산국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이야기 들어보면 출장하신 분들이 중국 갔더니 페이스북도 안 되고 맞아요. 뭐 깨개톡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이 언론 통제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언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언론 통제의 자유가 공산당에게 있죠. 네. 통제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베트남에서는 군이 나서서 통신망을 다 깔았고 정부가 그런 걸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줬고 2011년도에 지금도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들 안다 하시지만
아직도 베트남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 머릿속에 있는 베트남은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그 폴더폰 쓸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런 거 쓸 것 같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되게 조그만 폰 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노키아 막 네, 이런 쓸것 그런 같고. 거. 예.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에 막내 직원이 있는데 급여가 한 33, 우리나라 한 3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지금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한 3주 전에 아이폰 10 플러스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건 한 20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이제 언니들이 다들 야 박수 치고 저거 봐라 하는데 그게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10년 전에 2011년도에도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네. 이걸 자꾸 너무 한국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발전 단계가 그러니까 선형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게 뭐 우리는 그 통신망의 발달하고 핸드폰의 발달이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2G, 5G, 네. 2G, 3G, 4G, 5, 2, 3, 4, 5로 가는 그 과정과 핸드폰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네. 걔네는 그냥 툭툭 들어온 건너뛰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시장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아까 타임머신 타고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실패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특히 기간 산업이 없는 나라일수록 예. 건너뜁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처음 현대식 백화점이라고 생긴 게 14년 전입니다. 예, 예. 그것도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예. 베트남 로컬 철강회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만든 백화점이 한국의 뭐 신세계나 롯데 같은 백화점이 아니라 예. 포스코가 만든 백화점이 베트남의 첫 현대식 백화점입니다. 야, 그것도 의외네. 포스코 백화점이라는 말 자체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레이시아계 팍슨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채 10년도 안 돼서 예. 백화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이 유통망이 잘 없다 보니까 예. 물건을 구매하려면 이제 방문 판매나 피라미드 예, 예.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수입 상가라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 뭐 온갖 샴푸와 먹을 거 수입 제품 파는 데들이 많잖아요. 이른바 보세상가.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 소비재 시장 전체 90% 정도를 2015년도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대식 유통이라 그러죠. 현대식 그쵸, 유통이라고 예. 하면 우리가 이제 포스 단말기 같은 거 바코드 찍는 예, 예, 예. 게 없는 이른바 물류 시스템이 있는. 그렇죠. 그걸 예. 현대식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체 90% 정도가 비현대식 유통 채널에서 이른바 보따리 장수.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 사람들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베트남은 와이파이는 잘 깔려 있고 이커머스 시장이 2012년도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보따리 장수 하다가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마트가 생기고 이마트가 생긴 다음에 이커머스로 넘어가는 네, 과정이 네. 있는데 이거 이마트를 드러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들은 금방 문 닫아버리고 홈쇼핑 시장은 점점점 힘들어지는데 아니 그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핸드폰은 예. 처음에 유선 전화기를 쓰다가 예. 무선 전화기, 삐삐, 시티폰 이 단계들이 있을 예, 것 같아서 예, 예.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한 20년 전에 우리가 썼던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키아 폰이나 예. 투지폰을 쓸 것 같은데 이미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거예요.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네. 그것부터 다 건너뛰었으니까 네. 우리나라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갖다 하면은 장사가 돼요?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이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게 옛날 30년대 우리나라 30년 전의 시장도 있고 그렇죠. 지금 시장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커 보이지만 이 시장은 약간 각각 분리가 있죠. 돼 있기 네. 때문에 시장 사이즈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베트남 시장은 모자이크 같아서 이런 시장 저런 시장 이런 시장이 다 각기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꽤 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설명을 하면 이분의 말씀도 맞고 저분의 말씀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마침 제가 무슨 황희정승이라서 당신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 게 아니라 예, 예. 각자가 보고 있는 영역이나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각각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듣고 판단했다가는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잘 모르는 사람 머릿속에서 상상한 그 시장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질문이 네. 박항서 감독 때문에 더 그래진 것도 같은데 베트남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왜요? 근데 이게 박항서 감독 때문만은 아니고요. 물론 박항서 감독님은 베트남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예.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류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들 알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중국과 거의 비슷하게 1997년도에 베트남에서도 한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국 문화에 네. 대해 예, 예. 그게 이제 그 한국 기업들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 제가 예. 아까
96년도에 미국하고 수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95년도에. 5년도에.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우를 필두로 해서 삼성, LG그룹이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들이 하나 둘 따라 들어옵니다. 기업을 따라서 드라마가 네. 먼저 들어갔다. 이제 이 드라마 제목을 알고 모르고가 이제 이 연령 차이를 또 느끼게 할 텐데. 그럼 저는 모르겠네요. 모르실 거예요. 예. 네. 사랑이 뭐길래라고. 아유, 전혀 모르죠. 모르시죠? 예. 그 이순재 씨 나오고. 우리 대발이 아빠 모르죠. 그렇죠, 제가. 대발이 아버지. 예. 근데 그 드라마에는 그 대가족 제도잖아요. 한 집안에서 아버지랑 며느리랑 다 같이 그쵸. 살잖아요. 예. 근데 베트남이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1970년대 후반생들, 80년생들 형제가 7, 8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베트남은 한 집안에 고모도 살고 이모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모 이모가 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사돈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살고 작은 아버지도 살고 이런 관계가 되게 많아요. 사돈은 멀리 사는 게 좋다라는 게 한국 속담인데. 근데 정말 베트남은 사돈의 팔촌도 가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각자 잘 챙기고요. 근데 그동안 베트남 사람들이 뭐 제한적으로 들어오던 홍콩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를 보면 한두 명이 살거나 대가족인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예. 산하 제한 정책 실시하면서 단 한 그쵸. 명만 살았잖아요. 예.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대가족이 살고 있네.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LG 생활건강이 베트남의 한류를 크게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요? LG생건이 뭐 요새 뭐 잘하고 있다는 건 네. 아는데 그 당시에 뭘로요? 그 당시에 LG 생활건강의 브랜드 중에 드봉 라크베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추억의 브랜드죠. 알고 예. 계시죠? 예. 아니요, 알고 계실 아니요. 수밖에 없는 예. 나이대예요. 예. 근데 그 당시 모델이 김남주 씨예요. 그래서 김남주 씨가 나오는 드라마 뭐 의가 형제라든지 물론 이 드라마도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장동건 네. 씨 나오는 그 그러니까 드라마 잘 모릅니다. 그 자신들의 브랜드의 모델인 김남주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판권을 다 사서 베트남 방송국에 무료로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송마다 무료로? 그렇죠. 어차피 이 그 판권 가격보다 방송에서 나와서 얻게 되는 홍보 효과가 더 훨씬 크니까요. 그러니까 김남주 씨가 광고에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김남주를 몰라. 네. 이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김남주 씨 드라마를 쫙 뿌려버리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서 드라마 나왔던 그 그렇죠. 모델이네 이렇게 된다. 그렇죠. 야, 참 그 발상도 되게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트남 배우 쓰면 안 되나?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때가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뭐 CJ ENM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배우를 써서 되게 대박난 영화들이 꽤 있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미 97년도에 한류는 베트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항상 갖는 의문이 있어요.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성격이 비슷하고 뭔가 그렇게 잘 통할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월남전이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서 우리가 좀 못 살게 굴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정서적인 공통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고려 시대 기록에 보면 그 베트남 사신이 배를 타고 와서 고려 인삼을 얻으러 간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 인삼. 네. 그리고 뭐 베트남 관련된 책들에서 많이 소개를 했지만 그 베트남 내에서 이제 왕족 내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피난 오신 분이 강화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한국 사람이 돼서 같이 몽고랑 싸워서 우리나라 성씨를 하사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두 개의 성씨가 있어요. 정산이 씨, 화산이 씨. 둘 다 이씨네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베트남에서 한자로 그 이씨였거든요. 한자 문화권이니까. 네, 영어로는 LY에서 리인데 그게 한자로는 우리의 똑같은 그 이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왕족으로 베트남 시민권도 주고 이렇게 인정을 그래요?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족보 산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뭐 베트남에 그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되게 중시 여기고 그 혈통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으나 바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하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이라 베트남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사실 유영국 법인장님에게 제일 궁금한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소에 취재하면서 물어볼 때 베트남 화장품이라는 게
중국에서 화장품 한류가 낮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제2의 한류로서 베트남을 바라보게 되는데 네. 사실 베트남 화장품 얘기는 진짜 유법인장님 말고는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그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베트남은 원래 또 화장품 주특기시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제2의 한류가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